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의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죠. 자, 1번 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민 최저 수준 보장한다. 맞죠? 우리 이걸 이제 보통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어떻게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생존권을 이제 복지권이라고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 봤었을 때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죠. 기억합시다. 자, 가치 중립적이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매우 가치 지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종류들 다 공부하셨었어요. 평등의 가치, 자유의 가치,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효율성의 가치가 있었었죠. 보통 이제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정책론 전체 공부하면서 이런 비정치적인 부분들, 비정치적인 거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서 과정론 공부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정책 대안 형성 부분에서만 바로 뭐다? 비정치적 성격이 있었었죠. 기억하실 거고. 시장의 실패,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화 기능 수행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전제는 시장 실패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사회 연대 의식에 기초한다. 자, 개인의 자립성 증진이 목적이다. 자, 이걸 뭐 보통 자활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자, 2번.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 전배와 함께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맞죠?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자, 또 나왔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 가치 중립적 또는 비정치적이다. 이런 것은 정책 대안 형성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매우 어떻게 가치 지향적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보편주의적 성격 강하죠. 이것도 공부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 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되죠.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거꾸로 이제 기회의 평등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 실현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그다음 평등 사이의 관계, 자,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3번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사회통합, 최저생활 유지, 능력에 따른 배분. 이건 이제 1차적 배분이라고 해서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건 사회복지 정책, 즉 2차적 배분 쪽 활동이 아닙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소득 재분배. 자, 여기 왜 0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소득 재분배한다 그랬죠. 소득 분배가 아니고. 자, 4번. 자,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 역할이 중요하고, 정책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 조건으로 하고, 복지정책의 1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둔다. 자,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 추구한다. 자,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이제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실현은 불가능하더라도 방향은 뭔가요? 이제 결과의 평등, 즉 수량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복지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보장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떻게 그 전국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공부하셨고요. 5번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개입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의 완전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자, 완전 경쟁이란 건 이제 시장에서 하는 일이죠. 시장.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복지 정책 또는 사회 정책에서 수행될 일이 아니죠. 사회보험에서는 뭐예요? 위험 분산의 원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위험을 분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죠.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를 이제 예방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공공재적 성격,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사회적 안정 증진, 소득 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6번.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시장 실패가 전제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뭐냐?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이것은 이제 그 정부 개입,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개입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일이죠. 우리가 외부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었고, 긍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 이제 이웃 효과가 있었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했었을 때 시장 내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 역의 선택 문제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었습니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거 역시도 어떻게 시장 기제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역선택, 역의 선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가입하기 전에 위험 발생률이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현상을 역외선택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어집니다. 근로 및 저축 동기가 강화되어진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이 11회가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근로 및 저축 동기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자들, 즉 사회복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 복지에다가 국가가 자꾸 돈을 쓰게 되면,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빈곤의 덫 또는 이제 빈곤의 함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실업의 덫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현상들에 빠져서 어떻게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했었을 때 국민의 근로 및 또는 이제 저축 동기가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 보편적이다. 자, 기억해 두시고 7번.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 성격을 갖는다. 중요하죠. 여러분, 가치제라는 게 뭐예요? 이게 꼭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만 관련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뭐 약사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한테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한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랬죠. 역선택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보험 가입 전에.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보험 가입 후에. 자,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자, 그렇지 않죠? 예, 위험 발생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8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평등 및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평등 및 자유. 자,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빈자들의 적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 빈자들의 적격 자유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 빈자들의 적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죠. 여러분, 결과의 평등이라는 게 네가 어떤 기여나 또는 욕구나 능력 이런 거 안 보겠다. 그냥 똑같이 자원을 나눠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결과의 평등 정책은 빈자들의 적격 자유 증진시킨다. 맞는 얘기고요. 열등초의 원칙은 형평 개념.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요.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서 소극적 재분배 개념이다. 우리가 평등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었죠. 예,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비례적 평등, 그걸 우리가 형평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 쪽으로 갈수록 적극적인 의미고 기회의 평등 쪽으로 갈수록 소극적 의미예요.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9회 문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등과 자유의 관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9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자,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정책의 정의를 공부하셨을 때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어떻게, 뭐 정책가나 그렇죠, 뭐는 덩치적 집단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무슨 정당이 집권했었을 때 복지 정책이 전혀 틀려요. 보통 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와 그 다음에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 정치적 성향이 전혀 틀립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가치 실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치 실현이 목표다.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면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비례적 평등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 기준 3개 공부하셨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기여, 욕구, 능력, 이 3가지를 자원 배분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여에 따라 틀리고 능력에 따라 틀리고 욕구에 따라 틀렸어요. 자, 보험 수립 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자, 보험 수립 원칙이라는 게 보험료 걷어들이는 원칙이에요. 국민들한테. 자, 이건 뭐죠? 돈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덜 걷어요. 이해되나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비례적 평등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 수립 원칙, 사회보험은 이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수행되어집니다. 자, 열동치의 원칙은 수량적 가치.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열동치의 원칙은 바로 뭐예요? 비례적 평등. 그렇죠. 그래서 열동초의 원칙 하면은 비례적 평등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열동초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 뭐예요? 1834년의 신구민법이죠. 기억하십시다. 적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자, 10번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 자,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자, 그건 이제 평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네가 기여한 만큼 얻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비례적 평등이고,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기회만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기회 평등이고, 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눠서 너한테 주겠다. 이게 바로 결과의 평등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사회적 적절성. 자, 보면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데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전혀 아니죠.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적 적절성이 아니고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이 뭐예요? 저 사람한테 배분을 하되 그 배분이 저 사람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시장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 이윤만 챙기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의 그 생존권을 보장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해서 정한 비용이다. 자, 맞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사회적 적절성 하면은 생존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권과 관련되어져서 바로 뭐예요? 이제 최저생계비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죠.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공공부조 얘기하면서 했었어요. 뭐냐면은 공공부조 제공을 할 때 이제 사회적 적절성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따지죠. 생계급여를 설정할 때 사회적 적절성에 의해서, 야, 요만큼만 4인 가구한테 주면은 이 4인 가구가 생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러고서 설정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형평성, 즉 그 수급을 받는 그 가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지죠. 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욕구가 반영되어지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뭐 좀 넓게 보면 이제 국민이고 좁게 보면 이제 정책 당국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야, 요만큼만 주면 충분해 이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수급자들, 실제로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욕구가 완전히 반영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이 이렇게 상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자,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그렇지 않죠. 주관성을 더 중시할 수 있다. 자, 기억해 두시고 11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가치 문제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형평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개념이다.
자, 형평은 비례적 평등 개념이고요. 긍정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자, 긍정적 차별, 우리 다른 말로 적극적 조치라 해서 뭐 장애인 우대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차별에 이었었죠. 이거는 평등의 가치를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의 가치 중에서 잘못된 모순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기회평등, 결과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잘못됐고 거꾸로 됐죠. 결과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자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적적 빈자의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 추구는 빈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시키지만 어떻게 가난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시키지만 빈자의 적극적 자유는 증진시키죠. 기억하시고 기회 평등 추구는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없다. 증진시킨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2번, 12번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형평, 기회 평등. 제 기회 평등 하면 항상 교육이라 그랬죠. 교육. 이해가 교육밖에 없어요. 사실 기회 평등은. 그래서 빈곤 대책의 교육 프로그램. 형평, 열등처의 원칙. 자, 결과의 평등, 사회 보험 방식의 사회 보장. 자, 보험 방식의 사회 보장은 내가 기여를 많이 하면 많이 갖고 가는 거고 기여를 조금 하면 조금 갖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제 비례적 평등에 해당하죠. 보험 방식은 비례적 평등이에요. 13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의 적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유리하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빈자의 적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 빈자의 적적 자유를 유지시키는 데 유리한 거죠. 적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건 소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적적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권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준다는 거죠.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자,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고 빈자들의 적적 자유는 실현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매 회차별로. 열등처의 원칙은 형평같이 반영한 거 맞고요. 긍정적 차별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끊임없이 지금 공부에 똑같은 지문들을 출제위원들이 이제 보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14번. 사회복지 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충성 원칙, 자력구제 우선. 우리가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자녀적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개인, 너 스스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이 해도 안 됐었을 때 그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겠다. 이렇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자녀적, 선별적 똑같은 얘기죠. 자력구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 네가 먼저 노력해라. 자, 열등처의 원칙, 자 비례적 평등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보험수리 원칙, 자 개인의 형평성, 자 보험수리 원칙은 바로 뭐죠? 개인적 기여, 내가 기여를 함으로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적 평등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득재분배 원칙, 능력에 따른 부담. 자,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자, 1차적 분배를 얘기합니다. 소득재분배, 즉 2차적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도 혜택을 받는 거죠. 자, 최소 극대화 원칙. 자, 이게 맥시민 원칙인데요. 요거 좀 기억합시다.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롤스 정의론 공부하셨잖아요. 그 롤스 정의론 중에서 그 차등의 원칙 공부하셨습니다. 그 차등의 원칙이 이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등의 원칙이 최소 극대화 원칙이야. 이게 뭐냐면은 차등의 원칙이 그 사회적 약자, 그걸 우리가 worst off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다?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worst off,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들이 되는데 이때는 남자, 여자 동일하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여자 쪽에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최소 극대화 원칙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최소 극대화 원칙은 이제 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평등.
자, 그 다음에 15번. 사회복지정책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적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수량적 평등, 절대적 평등 얘기하는 거고요. 자, 벌린이 말하는 적적 자유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자,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한 자유는 기회의 소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적극 자유는 국가 개입이 증가할수록 보장이 유리한 거죠.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라면 평등과 효율이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거죠. 평등과 효율이, 그죠? 자, 비례적 평등은 형평 또는 공평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equity, 그죠? 예, 답은 리을밖에 없네요. 자, 16번. 존 롤스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제 롤스가 꼭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무지의 비일, 원초적 상황, 차등의 원칙. 이게 이제 최소 극대화 원칙이죠. 획일적 평등사회. 획일적 평등사회는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데아적 세상을 얘기하죠. 최소 극대화 원칙 여기 나왔네요. 차등의 원칙. 자, 17번. 롤스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자, 제1의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하고 최소 극대화 원칙을 통해서 평등주의적 분배 근거를 제공하고 원조적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 맞죠. 자, 18번.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제3의 길, 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제3의 길이 핵심이 뭐예요? 제1의 길이 바로 영국이 과거에 추구해왔던 그 3인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의 길이 이제 자유주의 국가의 길이에요. 즉, 경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절충 방안으로 이제 제3의 길, 사회투자 국가를 얘기했었죠. 앤서니 기든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회투자국가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근로연계복지 기억나시죠? 근로연계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워크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워크페어.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근로 생산성을 높이게 해서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를 활용하자. 자, 바로 그거죠. 자, 케인즈주의. 자, 시장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 뭐 아실 거고. 페이비안 사회주의, 가족 등 비공식 부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 우리가 점진적 사회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의 중요성,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서 언젠가는 어떻게 국가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화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 계급 간의 갈등 결과다. 반집합주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반집합주의는 모두 뭐예요? 이제 조지하고 웰딩이 얘기했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의 오분 모형, 그죠? 그거죠. 자, 19번. 신마르크스 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 시각이다. 갈등주의는 뭐예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이제 맞부딪혀서 항상 대립한다는 겁니다. 부자와 약자 간에. 다양한 계급,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자, 복지국가 발전이라는 논의보다는 이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이 계급 간 투쟁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가 되는 거고 가난한 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돼서 계급 간 투쟁을 하는 겁니다. 투쟁. 그러니까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거지 무슨 비계급적 집단들이 아니고 계급을 굉장히 중시하죠. 복지국가 발전을 특정 자본주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했고 복지정책은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 이거 다 누가 해요? 프롤레타리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축적을 더 이상 부르주아들이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하거나 또는 프롤레타리아들이 정치적 권력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구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정책을 한다. 그 얘기예요.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서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되어진다. 자, 이것도 다 공부하셨던 거고요. 20번.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목표 효율성이 낮다. 우리가 효율성, 목표 효율성, 운영 효율성이 있었는데, 자, 보편주의는 보통 이제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이 반대가 이제 선별주의인데, 선별주의는 공공부조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표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얘기하죠. 자, 공공부조제도, 즉 선별적인 제도들이 목표 효율성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정책 목표를 가난한 자들한테 이렇게 급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한다. 그렇죠. 일종의 타겟을 잡아놓고 타겟에 대해서만 어떻게 집중적으로 정책 재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재정을. 자, 반면에 이제 선별주의는 목표 효율성이 좋습니다. 선별주의는. 자, 반면에 보편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 보편주의는 운영 효율성이 좋죠. 그렇죠. 대상자 자격 관리가 용이하다. 자, 이거 보편주의 맞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운영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자,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 자, 정부 실패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아니고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시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고,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영국의 국가보건 서비스, 우리 NHS라고 하죠. 요게 대표적인 예다. 맞고요. 21번.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 됐습니다. 선별주의, 자,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이건 보편주의고요. 간편한 행정 업무, 자, 이게 운영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편주의죠. 그러니까 왜 행정 업무가 간편하냐면은 그냥 전 국민이 다 대상이다 보니까 누구를 급여의 대상자로 삼아야 될지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급여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운영이 간편한 거예요. 공공부조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그 국민들 중에서 선별화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빈곤의 덧 유발, 이거 선별주의에 관한 얘기죠. 사회적 통합 효과, 자, 보편주의 맞습니다. 우리 사회적 통합 효과는 보편주의나 선별주의나 전부 다 어떻게 사회적 통합 효과를 이뤄내죠. 자, 보편주의, 사회적 낙인을 유발한다. 낙인 유발하는 것은 선별주의의 특징이죠. 우리가 낙인 현상, 영어로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낙인 현상 유발하는 것은 선별주의하고 또 뭐였죠, 여러분? 예, 현물급여가 거기에 해당됐었죠. 자, 22번.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선별주의 공공부조제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활사업,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전부 다 뭐예요? 선별주의죠. 이 누리과정 시험이 아니라 요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애들 그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 부자인 애들 전부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선별주의가 아니라 이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누리과정입니다. 자, 23번. 자,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국가중심주의 이론은 국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 행위가 복지국가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맞고요.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보고,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의 발달이 국가의 지리적 이치와 관계가 있다고 봤다. 수렴이론은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했다고 봤고, 시민권론은, 자, 이게 마샬의 시민권론인데,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자, 24번. 24번은 풀지 마세요. 이게 그 14회 때 문제인데, 이게 논쟁이 많은 문제라 갖고 이건 보지 마시고요. 자, 25번.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 과정으로 설명한 학자. 이건 마샬이죠. 마샬의 시민권론입니다. 자, 26번.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 수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 대응에서 사회복지, 우리가 이제 수렴 이론이라는 거 다른 말로 이제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고, 윌레스키하고 르보이에 의해서 주장되어졌었죠. 자,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 대응에서 사회복지제도 확대한다.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것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복지국가 간 차이점보다 유사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수렴 이론이에요. 뭐냐면 경제 성장이 된다. 즉 산업화가 돼서 경제 성장이 되면 모든 복지국가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죠. 모든 국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쪽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이론이라고 하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의 역할을 중요치 않게 보고 뭐만 봅니까? 경제적인 변수만을 중시했죠. 경제적 변수.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복지 지출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화련해서 경제발전이 되면 관련해서 이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27번. 사회복지 확대에 있어서 좌파 정당,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거. 우리 삼인주의론이죠. 좌파 정당, 우리 좌파 정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보주의 정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 자원 이론, 삼인주의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노동자 계급들이 만들어낸 정당들, 즉 이 좌파 정당 또는 진보주의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의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의회를 장악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뭔가요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죠. 정책을 입법화 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권력자원 이론가들, 이 삼인주의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 계급의 승리의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죠. 28번.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자, 이건 뭐죠, 여러분? 수렴이론, 산업화 이론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 과정이다. 이거 맞죠? 국제적인 모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모방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사회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정당 정치 역할을 우선시한다. 자, 정당 정치 역할. 자, 이게 바로 이익집단론. 그렇죠? 대표적인 이익집단이 정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집단론이나 또는 삼인주의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정치적 정당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익집단론하고 삼인주의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 정책이 확대되었다. 이건 이제 마샬의 시민권론 얘기하는 거고요. 집단적 사회 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서 사회복 정책이 발달되었다. 이건 사회 양심론적 주장이죠. 자, 29번. 사회복 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렴 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렴 이론은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 사회 구조 변화, 그러니까 부자 생기고 가난한 사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적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사회 구조 변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차별화되어진다는 거죠. 부자 가난한 자가 갈라지고 이게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맞고요.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마샬의 시민권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8세기의 공민권, 그 다음에 19세기의 정치권, 우리 정치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참정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이제 사회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민권이 발달되어진다고 얘기했고 궁극적인 도착점은 사회권이에요. 20세기 사회권 발달로 인해서 뭐가 되나요? 완전한 시민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실현이 아니라 사회권 실현을 통해서죠.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 확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맞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노인들 숫자가 많아져요. 그럼 이제 노인들이 자신들만의 협회 만들죠. 뭐 노인회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걸 만들면은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이 이 집단들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노인 복지 정책 위주로 이제 재정을 투입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집단론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익 집단들, 뭐 정당이나 무슨 협회나 이런 것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 세력이 원하는 양식에 맞게끔 어떻게 복지 정책이 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0번.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을렌스키와 르보죠.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자,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가 아니라 이건 수렴 이론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하면 즉 산업화가 되면 모든 복지국가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제도 형태가 아니고 그냥
수렴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점철되어진다를 주장했던 게 바로 수렴 이론이다. 산업화 이론.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다. 사업화가 아니고 산업화예요.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져서 가능해졌다. 맞죠? 자, 역사 봅니다. 31번. 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는 것은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입니다. 자, 최초로 빈민구제에 대한 전국적 행정구조를 설립했다. 그렇죠? 맞죠? 토마스 길버트법은 원외 구호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토마스 길버트법, 우리가 길버트 빨리와 그래서 1782년이었었습니다. 매우 인도주의적인 법이라 했었었죠. 그래서 원내 구제하면서 원외 구제도 했었었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 어디서나 빈민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했다. 그렇죠. 이걸 균일 처우의 원칙이라고 했었었죠. 스피넴란드법, 자, 몇 년? 예, 스피넴란드법 구호해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1795년이었습니다. 가장 인도주의적인 법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노동 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였다. 그렇죠. 다 맞습니다. 32번.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요부아동으로 구분했다. 그렇죠.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구분했다. 정주법은 자,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다. 스피넴란드법은 노동 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 구호를 금지했다. 노동 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 구호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가능 빈민에 대해서 원외 구호를 금지한 것은 이 스피넴란드법을 묵살시킨 1834년의 신구빈법이죠. 신구빈법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34년 신구빈법은 열동초의 원칙을 확립했다. 찰스 부스는 런던 지역에서 빈곤에 대한 사회조사 실시했다. 우리가 부스는 런던에서 했고요. 그렇죠. 라운트리는 요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었죠. 기억하십시다. 33번.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행복하죠. 열동초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 신구빈법. 자, 34번.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우리가 이걸 정액 기여 또는 정액 객출 또는 균일 기여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회보험제도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보험료를 내죠. 그런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 당시에 이제 베버리가 주장했던 것은 똑같은 급여, 그러니까 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다 어떻다. 똑같이 기여를 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자라고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버리지가 주장했던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이 사회보험제도의 이 핵심적 특성은 최저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제 기초연금 정도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 이만큼은 있어야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걸 보장해 준다. 즉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가난한 사람인 간에 무조건 그 최저한만 보장해 주고 나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일 객출, 그다음에 균일, 그러니까 균일 객출, 그다음에 균일 급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초연금도 어떻습니까?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을 똑같이 주죠. 그렇죠? 자,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소득이 또 월등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제가 되기는 하지만 보통 한 20만 원 선씩 그대로 주지요. 그렇죠? 자, 바로 그 얘기고. 국가는 사회보장을 기본적 권리로 제공하고 전제 조건으로 가족수당, 보편적 보건 서비스, 완전 고용을 제시했다. 맞고요.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가 아니라 자, 균일급여 또는 정액급여를 얘기했죠.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내셔널 미니멈, 즉 국민 최저 수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균일급여 형식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서 해라 이거죠. 자, 35번.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그렇죠.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 조건 하나로 봤다. 사회보장 전제 조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포괄적 보건 서비스, 아동수당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완전고용이었었죠. 국민 최저선 보장을 위해서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중요하다. 아니 사회보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5대학 자 나무결 불질러 기억하시죠? 사회보장이라고 봤고
자, 완전 고용을 사회보장 전제 조건,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 조건으로 봤다. 자, 36번.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 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반적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베버리지의 원칙들 중에서 바로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급여 적절성의 원칙이라고 공부했고요.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3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피보험자 분류 원칙이라 그랬었죠.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합니다. 소득 수준에 비례하지 않고 어떻게 균일급여, 그다음 균일 각출, 그렇죠. 예, 똑같이 걷어들이고 똑같은 금액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균일 기여, 균일 급여,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 산정한 게 아니고요. 37번.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강조했다. 자, 보편적 복지죠.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입니다. 정액부담, 정액급여, 그렇죠? 균일 기여, 균일 급여. 베버리지는 나무결 불질러 5대학으로 규정했다.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 절감을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당연해요. 전 국민한테 네가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똑같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하겠죠. 자,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그렇죠? 이것을 행정통일 원칙이라고 해서 공부했었습니다. 38번.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공황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됐고,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 최저선, 즉 내셔널 미니멈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봤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 국민 최저선 내셔널 미니멈 개념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웹부부였었죠. 웹부부도 유명한 페이비안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웹부부가 국민 최저한 개념을 만들도록 도와줬던 사람, 즉 이론적 개념을 제공해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부스하고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였었죠. 자, 기억하실 거고. 1950년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고, 그렇죠? 복지국가 황금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70년대도 해당이 됐는데 73년과 79년에 걸친 오일 쇼크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죠. 저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5번. 영국의 구민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자, 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돼서 17년에 끝나요. 자, 영국의 구민법이 이제 공식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는 1947년에 있었던, 기억하셔야 돼요. 1947년에 있었던 국민부조법에서 이 엘리자베스 구민법 1601년에 만들어지고 1834년에 만들어졌던 신구민법 체제가 없어져 버리죠. 신구민법을 없애버렸습니다. 큰 틀로서 영국의 복지의 큰 틀로서 신구민법 체제가 없어져 버린 것은 1947년에 국민부조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다. 48년이군요. 48년에 국민부조법. 자, 39번. 영국 역사에 옳은 것. 자, 스피넴랜드법, 가족수당제도의 시초, 공장법. 자, 1833년. 그렇죠?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했다. 그러니까 뭐 최초의 아동복지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기억하실 거고. 1834년 신구민법은 전국적으로 구빈 행정 구조를 통일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빈 행정 구조를 통일했어요. 이게 균일 처우의 원칙. 그래서 행정 구조, 세금 이런 것들을 전부 중앙 정부가 관할했었죠. 1911년 국민보험법은 자, 건강보험.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표현을 한다면 이제 메디컬입니다.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됐다. 1911년 의료보험, 그 다음에 실업보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40번.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883년 제정된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우리가 질산노 기억하시죠? 83년 질병보험, 84년 산재보험, 그렇죠? 그 다음에 89년에 노령 및 폐질보험, 자, 세 가지 보험이 있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보험은 질병보험 맞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산의 국고 짱이었었죠.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 지금의 의료보험이 해당되죠.
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했다. 자,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측이 100% 부담했죠. 사측이 100% 부담했어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과실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가요? 예, 그 사업주가. 노동자가 잘못해서 실수로 과실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주가, 사용자가 그 책임을 100% 지죠.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89년 노령 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89년에 노령 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진 않았고, 누굴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그 노동자들, 그렇죠?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육체 노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블루 칼라. 자, 그중에 이제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 화이트 칼라들, 저소득 임금 노동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만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했다. 자, 사회민주당, 자유당,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둘 다 반대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해서 반대했었고, 이거를 밀어붙인 게 비스마르크입니다. 그죠? 비스마르크라고는 당시 재상이었었어요. 자, 질병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어졌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직역별, 지역별로 조합 방식,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이제 금고 형식을 띠고서 운영했었죠. 금고 형식을 띠고. 자, 41번.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 도입했다. 83년의 질병보험입니다. 그렇죠.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 그렇죠. 이걸 기원으로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이 뿌리예요. 자주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자, 자유주의자들 반대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자들은 누구예요? 이제 신흥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요 주요 핵심 멤버들이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돈 내야 되지 않느냐?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돈을 내서 사회보험제도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 반대했어요. 사회주의자들도 반대했었죠. 비스마르크만 밀어붙인 거예요, 그죠?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봐서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했다. 맞고,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에 대한 대치로서 어떻게 이 사회보험법이 입법됐다는 것도 우리 공부했고요. 자, 42번.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케인즈식 국가 개입주의가 반영됐다.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거 맞죠? 자, 대공황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확산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그렇죠.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뻥 터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1932년에 바로 이제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피죠. 그 뉴딜 정책의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회보장법이 진행이 된 거예요.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이 골자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노령연금, 그 다음에 실업보험, 공공부조, 이 세 가지가 주축이었는데 이건 전부 다 소득보장이었었죠. 의료보험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했던 것은 이제 1965년도에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던 빈곤과의 전쟁, 그러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게 최초예요. 그게 1960년대 중반 들어서. 자, 의료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43번.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그렇죠.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고 맞고요.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했고요.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이었다. 이건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자, 맞고. 44번. 티트머스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티트머스는 복지의 사회적 분화 세 가지 얘기했죠. 사회복지, 그 다음에 재정복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업복지. 자, 보면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우리가 사회복지가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사회복지는 국가가 무엇인가를 국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국민한테 줬다.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맞고 직업복지라는 게 있어요. 직업복지는 없죠. 작업장복지 또는 기업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민간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임금. 자, 임금은 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이외에 무엇인가를 주면 그것을 기업복지라 그러죠. 다시 한번 임금 이외에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걸 직업복지가 아니라 이제 기업복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직업복지도 맞을까요? 작업복지가 사실은 맞는데 이게 직업 job이나 또는 occupation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기업, 회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재정복지는 가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이거 맞죠? 그러니까 가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것, 즉 세금인데 이 세금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돌려주면은 그것을 뭐라 그랬었어요? 예, 재정복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조세비용, 조세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소득공제가 대표적인 조세비용입니다. 정부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민간복지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사회복지, 재정복지, 기업복지, 티트머스 기억하십시오.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유형의 3분 모형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뭐예요? 자녀적, 그 다음에 제도적, 그 다음에 산업 성취 모형, 다른 말로 시녀 모형이 있었었죠. 자, 그것도 기억하자고요. 자, 45번. 자, 에스핑 앤더슨이 시험 문제에 100% 나올 겁니다. 100%. 왜 그럴까요? 에스핑 앤더슨은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가들 중에서 이제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 유럽 사회를 설명하는데 이 에스핑 앤더슨 이론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들 얘기하죠. 자, 한번 보면 유형화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을 했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잘 나가는 복지국가죠.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우리 보수주의 다른 말로 조합주의라고도 얘기하죠. 다 맞는 예고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서 크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공공부조하고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제도 운영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삼인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회수당제도로 사회복지를 주로 운영한다 그랬었죠. 사인주의 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가운데 속한 조합주의, 바로 보수주의 국가 얘기하죠. 독일 같은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며 전형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 복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민간 복지를 보완하는 국가 복지. 복지는 민간이 하는 거야. 복지는. 국가는 그걸 보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이것은 조합주의, 보수주의, 조합주의 얘기하는 거죠. 보수주의 국가, 조합주의 국가. 즉 독일 같은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차원적인 사회 계층제가 발생한다. 자, 다차원적인 사회 계층제. 우리가 에스핑 앤더슨은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이 계층화와 그 다음에 탈상품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복지국가를 유형화시켰었죠.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계층화 정도가 심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뭐지? 부자 가난한 자의 갭이 크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다차원적인 사회 계층제가 발생되어져 있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란 얘기죠.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다 맞죠. 47번. 에스핑 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 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맞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 완화의 복지 축소를 통해서 복지국가 위기 타결을 모색하고 있고, 자, 조합주의, 우리 보수주의인데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한다. 자,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여기에 해당되죠.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한다. 맞죠?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맞고. 48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사회보험 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그렇죠? 조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보험 강조하는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자,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3인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3인주의 복지국가들은 이게 사회수당제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회수당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추구하려고 해요. 3인주의 복지국가의 유형은 완전 고용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라. 국민 모두가 나가서 일을 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늙으면 어떻게 해? 늙은 노후에 대해서 국가가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남성이 번 돈 갖고서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구조예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속한다. 49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조합주의 또 나왔어요.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조합주의에서는 보험료를 열심히 남자들이 회사 다니면서 부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보험료를 열심히 부어야 됩니다. 자, 부으려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험료를 붓고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조합에서 그 보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죠. 보통 한 군데에서 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다가 나중에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해되죠? 우리나라처럼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식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험제도가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죠. 자,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해서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조합 단위의 제도로 인해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근로계층들이 주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50번. 조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이념과 국가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신우파,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 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맞죠? 신우파는 복지 반대하자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신우파가 뭐라 그랬죠? 반집합주의였었죠.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다. 폐비한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조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한다. 자,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조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폐비한 사회주의는 점진적 사회주의자들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없어지고 사회주의화가 될 것을 바라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녹색주의,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환경문제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했고 맞고요. 소극적 집합주의, 복지국가를 사회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한적으로 지지했다. 우리 소극적 집합주의, 우리가 조지하고 윌딩의 신모형에서는 이걸 신우파라고 우리 공부했었었죠. 신우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개입하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짓은 하지 말자. 그게 바로 소극적 집합주의였었죠. 51번. 조지하고 윌딩이 말한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 중도우파. 맞죠. 자, 신우파는 그러니까 중도우파가 중도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도 노선. 그러니까 과거 모형에서는 바로 뭐죠?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하죠. 신우파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다고 비판한다. 맞고요. 삼인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지지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자,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자체를 반대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계급에 있어서 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자,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지하고 윌딩의 신 모델에 있어서 이 페미니즘이었었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2번.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반집합주의. 빈곤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국가에서 제거돼야 된다. 자, 빈곤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제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이건 여러분 발음 뭔가요? 이제 폐이비한 사회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빈곤은 경제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국가에 의해서 제고돼야 된다. 이건 폐이비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소극적 집합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폐이비한 사회주의는 빈곤은 민간의 자선에 의해서 해결되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소극적 집합주의, 시장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요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빈곤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국가에 의해서 제거돼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소극적 집합주의보다는 폐이비한 사회주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맞고. 53번. 조지아 윌딩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복지하지 말자는 사람들이죠. 국가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민영화를 통한 정부 역할 축소. 자,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전통적 가치. 전통적 가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가족 부양은 가족이 하는 거였었죠. 그게 전통적 가치고. 자, 국가 권위 회복. 노동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책임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자. 그게 신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굶어 죽을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복지하자. 즉 공공부조 정책 하자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얘기죠. 54번. 복지과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티트머스 사회적 시장,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요거 우리 아니고요. 우리 티트머스는 어떻게 유형화 시켰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자녀적, 그렇죠? 그다음 제도적, 산업 성취 모형, 그죠? 미슈라, 분화된 복지과 통합된 복지가 맞고요. 퍼니스 틸튼, 적극적으로 보복하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적극적 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 국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었죠. 적극적으로 보복하자. 자, 죄송합니다.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구분했었죠. 소극적 국가 이런 거 없었고요. 사회투자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바로 뭐예요? 제3의 길 얘기하는 거죠. 조자구 윌딩이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로 구분한 거 아니고 우리가 4분 모형, 그 다음에 6분 모형이 조자구 윌딩의 얘기죠.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들. 4분 모형 뭐예요?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그러니까 폐비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였었고 나중에 이제 그 6분 모형으로 바뀌면서 신우파, 그 다음에 중도노선, 그 다음에 3인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녹색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페미니즘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었죠. 자, 윌렌스키 르보는 선발구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자, 윌렌스키 르보는 보편적, 그 다음에 선별적 국가로 구분했었죠. 자, 복지과의 황금기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